우리 강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게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냥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우리 광주교육대학교 그 총장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또 교훈교육학회 회장, 그다음에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님들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 활동으로는 그 논문 20여 권, 저서 20여 권, 논문 한 100여 편, 강연 한 600회 정도, 그래서 아주 전문 강사십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도로 시작하는 국내 대학에 와보고 나니까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는 그 어느 대학을 가든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카톨릭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눠가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 백석대학교는 제가 전임 총장님 때 잠깐 한번 그 초대를 받아서 총장실만 들렸다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대학의 강점은 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지금 많은 대학들이 위기 상황이지만 구성원들, 특히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이 위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앙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한 신앙으로 뭉쳐진 게 아닌가. 그럼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80년대 말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이제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그 목사님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사탄이라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성당을 다닙니다. 근데 거기 성당 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한인들은 다 어린아이와 젊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성당이고요. 이제 미국 성당 빌려 사는데, 근데 미국인들 봤더니 합창단까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아주 그분들이 저희 애들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 막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엊그제 이제 피츠버그 대학교 지금도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했더니 초기 이민 왔던 분들이 지었던 정말 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다 문을 닫고 5개가 하나만 남고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쇠락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부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MZ 세대에 맞는 이 교회 운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요새는 이제 거의 지로 회원 비슷하게 교무금만 매달 상당히 보내고 거의 뭐 코로나 핑계 대고도 안 가는데, 이유가 가면 도대체 앉아서 그 강론을 들을 때 재미가 없어요. 졸리고. 그래서 제가 수녀 제자가 있어서, 야, 네 신부한테 제발 강론 좀 재밌게 하라고 그래라. 나도 이러는데 젊은 애들 아무도 안 오겠다. 그런데 또 신부님들은 이 강론을 정말 여러 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표현하면.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대학에도 들어오는 학생들 자체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학생들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대학이 나아갈 될 방향, 그래서 오늘은 수업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스피드 퀴즈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저쪽에서는 퀴즈앤으로 한번 연결시켜 주십시오. 네, 퀴즈앤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요, 그거 멘티미터 말고요, 퀴즈앤. 네, 퀴즈앤으로 가서 밑으로 가가지고 플레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퀴즈앤쇼/p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있는 코드번호 817406으로 하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니면 원격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quiz&show/p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핀 번호는 817406으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부탁드릴게요. 네, 오,
실용 댄스킹께서 1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속도하고 나이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태어난 것은 얼마 안 됐는데 이 디지털 역량은 거의 고령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이 디지털 세대 얘기할 때 디지털 외계인, 이주민, 원주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60이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 외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요새는 워낙 디지털 그 기기들이 거의 직관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발달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디지털 이주민으로 쉽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이제 디지털 외계인들도 디지털 원주민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현재 32분이 들어오셨으니까 한 50분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제 수업할 때는요, 이 요새 플립드 러닝 하잖아요. 거꾸로 수업 뭐 하는데 학생들한테 읽을 거리를 읽어오라고 하고 보면 읽어온 아이, 읽어오지 않은 아이, 또 동영상 보고 오라면 보고 온 아이, 보고 오지 않은 아이 그래가지고 보고 오지 않은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면 보고 온 학생들이 다시는 안 봅니다. 안 보고 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공부 안 한 아이들은 도대체 수업 중에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그냥 여기에서 퀴즈 해서 5위까지 학생들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수업 시작 전에,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시험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가 되면 학생들이 동의해 줄 경우에는 아예 그것을 기말고사로 대체를 합니다. 매 시간 10문제씩 내서 5주를 보면 50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한데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멘티미터 아니면 패들렛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모아놔 가지고 뭐 사지선답, 단답형, 완성형, OX 뭐 여러 가지 걸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오, 여기는 디지털 역량이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아주 많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등부터 3등까지는 학교에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스피드 퀴즈이기 때문에 빠른 답이 점수가 높고요. 정답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시작 버튼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현재 74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 주십시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넌센스 퀴즈 오늘 강사 이름은 제 이름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이름을 클릭하면 제 이름입니다. 네. 오늘 강사 이름은 박남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는데요. 매 시간 제가 미리 시험을 보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은 점이 학생들이 뭘 모르는 줄 알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의 완벽하게 학습해 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가지고 정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들어오시기는 79명이 들어왔는데 답은 80명이 오셨는데 66명만 답을 하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답하시면 이것도 마지막 순간까지 찍는데 고민하시나요? 그렇다고 총장님 찍으시면 안 돼요. 박남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8초 남았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4초, 3초, 2초, 1초. 네,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네, RYU 짱 판다 따스미 호관 김윤희 선생님께서 현재 1등부터 5등까지로 가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마지막에 뒤집기도 있어요. 다음 단어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건 초성 문자입니다. 딱 보면 뭐 저 위에가 여러분 학교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아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누르면 안 됩니다. 네, 답은 뭐 이런 것처럼 초성이니까 백석예술대학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답 다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번에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사전 인출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전 인출이 아니라 이제 질문만 만들어 오도록 했더니 읽는 비율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은 정책도 설계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설계할 때 교수, 직원,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걸 알고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설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면 거기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실용 댄스킹 이르시고요. 전 러브 소소 류까지입니다. 류가 두 번이 보신 걸로 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AI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된 때는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AI 말 엄청 많이 들으셨죠? AI라는 용어는 과연 지구인들이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때 지구가 열광하게 됩니다. 이 용어를 만들어 놓고 나서 2010년대, 90년대, 70년대, 50년대 AI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때는입니다. 어떤 걸까요? 아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답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73분이 답을 해주셨고요. 시간은 좀 여유를 드렸는데 아마 더 이상 답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가시는 거 조금 기다리다 가주세요. 금방 답 보여드린 것처럼 정답은 1950년대입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에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 56년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아마 총장님도 그때 아직 안 태어나셨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 우주의 어느 별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벌써 지구인들은 AI란 용어를 만들고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디지털 진이 발견되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진화할 것이다. 막 열광을 했는데 70년대가 돼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냉각기, 그래서 빙하기라고 합니다. 80년대도 빙하기, 90년대도 빙하기, 2000년 초반에도 빙하기 하려고 했는데 2010년대 이제 드디어 빙하기를 맞는가 했다가 이제 알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AI 원래 의미는 인간과 독립된 형태로 홀로 서서 홀로 결정하고 홀로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고 하는 인간과 같은 AI를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요새는 AI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AI 전문가들한테도 엊그제도 제가 어디 아침 조찬 포럼에 가가지고 카이스트 AI 전문 교수 초대해서 할 때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해도 AGI가 나오려면 앞으로 한 50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교수를 대체할 AI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수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학생들이 우리 교무부총장님 말씀하시듯이 연대 학생들 70%가 나 원격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학교 오고 싶다고 하다가 원격으로 듣고 싶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물어봤더니 교수들이 수업 중에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면 하다가 자기 아들 얘기가 어떻고 내가 미국 갔더니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 동영상 제작하거나 온라인으로 했더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안 들어서 좋다. 이런 농담도 들어있는데요. 핵심 이유는 원격으로 들으나 대면으로 들으나 일방적으로 강의를 주고받는 거라면 굳이 학생들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대면으로 한다면 대면이 가지고 있는 대면만이 줄 수 있는 많은 효과를 줘야만 학생들은 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늘 강의 기대된다. 입니다. 정답은 뻔합니다. 근데 꼭 아니라고 하는 분도 한 분씩 있기는 합니다. 오늘 가능하면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2분이나 들어오셨군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음 누를 땐 다음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1초 남았습니다. 네, 정답은 그렇다니까요. 꼭 이렇게 한 두 명씩 아니라고 꼭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가장 창의적인 분들이십니다. 이따 이분들께는 끝나고 나서 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까요? 연기 이나라 러브 짱 이분들이 지금 계속 보이네요. 남 블루.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래의 변화 관점에서 볼 때 백석예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이 핵심 키워드로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나 둘 정도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입력해 주십시오. 백석예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이건 빨리 답을 하면 당연히 점수가 많고요. 여기에 더블 찬스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백석예술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직원 쌤들께서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쌤들이 써놓으신 내용을 여기서 같이 한번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볼 텐데요. 제가 이 강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전 세계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학자들 대상으로 세계 강연도 많이 하는데, 한결같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한국 교육은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비법이 뭐냐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 학자나 교사나 정부 관료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한국 문제점밖에 얘기를 안 한대요. 우리 교육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니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지 알고 싶은데 왜 니네는 문제점만 얘기하느냐, 좋은 뭐가 강점인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연할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한국 교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육이 됐는지, 이것은 KCIA가, 그러니까 한국의 국정원이 국가 기밀 1급으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 다만 나는 현재 국정원장이 저희 대학 출신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출신이거든요, 박지원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자기 대학 전임 총장을 잡아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디어 세계 최초로 한국 교육의 성공 비법을 5가지 소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문제점을 알면 그걸 극복하면 잘 될 걸로 생각하는데 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는 뭐가 있냐면요, 밝은 점 찾기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컨설팅하는 대학도 젊은 직원들이 자꾸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직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유가 뭔지, 왜 떠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알려주지만,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수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이 대학에 머무르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찾아서 뭐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 대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밝은 점 찾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제가 작년에 회갑이었어요. 저는 이제 60년 2월생이다 보니까 제 동기들보다 한 짧게는, 길게는 뭐 1년 반, 짧게는 6개월 뭐 이상 빨리 퇴임을 합니다. 근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활력이 없거나 대학 미래에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수는 정말 나이와 무관하게 열정적으로 가는지, 뭐가 그들을 그렇게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점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뭐 보편화가 안 된다면 최소한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밥값을 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밝은 점 찾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백석예술대학교의 밝은 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면 예술, 가치관, 지역, 인적 네트워크, 신앙 안에서 교육, 늘 새롭게 성장한다, 사람이 새로워진다, 예술 실기, 시대 맞는 전공, 창의 융합 예술, 기독교. 그래서 지금 종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에 있는 거다. 뭐 그렇죠.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다. 기독교 대학이다. 그다음에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 있다. 뭐 훌륭한 교수진, 입지적 조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K-팝과 K-드라마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이 강남에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등잔을 밝히고 있는 이게 있는데, 문제점은요, 이걸 활용할 경우에는 이게 성지가 될 거고, 활용하지 못하면 등잔불 아래의 암흑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잔불 밑에서 공부한 적은 없으시죠? 저는 제가 태어났던 마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등잔불을 밝혔는데요,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등잔불을 켜보시면 압니다. 등잔불 밑은 정말 어두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지 자체가 강점일 수도 있지만 이 입지 자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등잔불 아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계속 접근 용이성, 뭐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학생에 대한 사랑,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 있는 거, 기독교 대학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그다음에 그 강점들이 있는데, 아까 그게 가능하려면 MZ 세대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들이 교회나 대학에서 기대하는 바를 어떻게 잘 흡수하고 소화시킬 것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헌정 역사상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30대 국회의원 한 번도 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보수당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행정학 전공인데 제 반 교수님은 교육과정 전공이세요. 더군다나 교수법 전공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한 3년 전에 저한테 박 교수님, 아무래도 제가 명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도대체 수업 중에 말도 안 듣고 떠들고 들랑거리고, 과제를 내줘도 잘 안 해오고, 읽을 거리를 줘도 잘 안 읽어오고, 보고서도 엉터리로 내고, 도대체 얘들 꼴보기 싫어서 그렇다고 해서 때릴 수도 없고 해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학생들을 같은 학기에 제가 또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 수업 중에는요, 지각하는 애 한 명 없고요,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도 한 명 없어요. 뭐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 점심 먹은 시간에도 제 수업 시간에 조는 애가 없어서 제가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 졸려요? 그랬더니 앞 시간에 자고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설처럼 남아있어요. 내 수업 시간에 졸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첫 시간 교수 수업을 보면 자기가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면이 씌워집니다. 우리는 천의 가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수 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임할 가면을 쓸지, 아니면 교수님이 첫 시간 왔는데 여러분 책도 준비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짧은 거 가지고서 이 시간 이번 학기는 이런 거 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하자, 그리고 15분 만에 첫 시간을 끝내놓으면, 첫 줄을 마치면 나간 아이들은 종강하고 합니다. 이 수업은 그냥 종강해도 되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 자체가 40페이지예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보고서, 시험 전 과제 그래가지고 엄청, 하여튼 한 80페이지짜리 논문을 읽고 5페이지 이상 보고서를 가져오고 첫날 토론회 하고요. 하여튼 3학점짜리 3시간을 풀리 진행하면서 아이들 가슴속에 불을 질러줍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한테 내가 A 맞고 말겠다. 그러면 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모습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 올 때 이제, 그래서 제가 많은 교수님들이 그 말씀하십니다. 강의하다 보면, 도대체 연대 의대에 가서 강의하는데 노 교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검은 모자를 확 눌러 쓰고 검은 마스크를 쫙 끼고 수업 중에 고개 숙이고 앉아 있으면 패 죽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의 비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도대체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거지, 걔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입니다. 요새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것은 이미 기원전 5000년 파피루스에도 적혀 있습니다. 인류는 원래 젊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직원 선생님들께서 얘들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떠날 때가 된 거지, 내가 걔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걔들 편의대로, 나 우리 그냥 비대면으로 수업 모두 다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을 마음으로부터 공감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서 설득을 당하거나이지, 내가 강제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크게 기독교를 모토로 해서 종교계 학교인 것이 강점이고 또 위치가 강점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눌러보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이분들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전체 6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백석예술대학교가 직면할 가장 큰 어려움은입니다. 단어로 답변하시는데요, 2개 이상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 한 단어로 답변하시고 2개 이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기였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
벌써 이제 이번 올해부터 드러났던 문제점이 아마 학생 모집의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이것은 더욱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국가는 다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전국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없앨 대학은 없애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국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학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네,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지금 가장 많은 분들께서 학생 감소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계시고요. 소통도 의외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수업 만족도랄지 이게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당 너무 많은 학생 수도 지금 문제로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 원격 수업을 하는데 저희도 여러분들도 원격 수업 해보셨겠지만 원격 수업을 할 때 20명이 넘어들면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역동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격 수업이 돈이 더 적게 들 걸로 생각하는데 실은 원격 수업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요. 교수님들 에너지를 2배, 3배 더 쏟아야 하고요. 또 강좌당 학생 수도 더 적어야 효과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교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함께 늘 사랑하고 소통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또 의외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것을 어떤 구성원께서 지적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 갔더니 그 작년이었는데 코로나19 기간이었지만 모든 교수님들을 그 대학은 좀 심하긴 했어요. 4년제 대학이에요. 되게 큰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인데도 일주일에 4일 동안은 의무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그래서 그 총장님에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되면 우리는 지금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은 걸로 착각하는데 대한민국 청소년 고등학생까지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이제 물론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 평균 자살률의 거의 3배 정도 되고요. 대학생들의 자살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담임교사가 있어요. 애가 학교 안 나오거나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담임교사들이 이 아이를 돌봐줍니다. 전화도 하고요. 뭐 하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원격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수업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나서 지금 시스템은 그 교수님이 바로 해당 학생에게 전화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시스템은 없나요? 이 시스템은 제가 1995년에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을 하면서 그때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학생 수 급감으로 80년대부터 급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유명했던 것이 인롤먼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등록생 경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비 학생들, 미래 학생들을 최대한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래 학생들 중에서 우리 대학에 문의를 했는데 문의한 학생 중에서 어떤 특성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최종적으로 어플라이를 했는가.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대학에 만족하면서 안에서 얻어갈 걸 얻어가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졸업한 우리 동문들이죠. 이건 졸업한 이제 그 과거의 학생들이죠. 과거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너 정도 실력이라면 차라리 우리 대학을 강추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인롤먼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등록생 경영. 그래서 미래 학생, 현재 학생, 과거 학생까지를 통틀어서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왜냐하면 과거 학생들의 입소문이 이 대학의 미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하고 달리 요새는 입소문이란 게 SNS상에서 한 명이 올리기 시작하면 순간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SNS가 없었지만 그런 걸 하는데 그때 현재 재학생들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강연하고 다닐 때 어떤 학생이 3시간짜리 강의인데 첫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쉬는 시간에는 교수님이 직접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업 도우미를 임명해가지고 수업 조교한테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쉬는 시간에 전화합니다. 김민하 선생 지금 안 나타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오다 교통사고 난 건 아니지? 근데 너무 걱정돼. 그러면 주로 자다 받아요. 교수님 있잖아요. 제가 감기는 질환
딱 보면 잔 건 알지만 그러면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 그래도 어때 지금이라도 올 수 있을까? 그러면 네 교수님 갈게요. 이제 걔는 지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제 강의 중에는 결석생이 해야 될 수칙도 있습니다. 결석해도 사전에 전화하고 안 오면 감점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 강의가 최고구나. 결석 마음껏 해도 되니까. 근데 결석생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어요. 제 강의는 수업 중에 지켜야 될 꼭 초딩 같지만 아니요. 대학생들도 수업 중에 옆 사람과 소통할 때 따라야 될 수칙. 말이 옆 사람과 소통이지 수업 중에 떠들려고 할 때 따라야 될 수칙인 거하고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칙인데 결석생이 따라야 될 수칙이 있어요. 사전에 전화해서 나한테 오지 못한다고 얘기할 것. 물론 돌아가신 할머니 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그냥 교수님 오늘 저 봄볕이 좋아서 놀러 갑니다. 그래도 된다. 그 대신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저하고 미리 만나는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는 수업 내용 5페이지 내외로 요약, 보고서도 다 가져와서 오랄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다음 수업에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안 그러면 너는 재수강이다. 이렇게 돼요. 차라리 오고 말겠죠. 그래서 애들이 그냥 더럽다 더러워 내가 간다 가. 그냥 그러나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용하는 애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억지로 오지 않고 그래도 내가 자발적으로 오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대학 총장들 강연도 하고요, 교장들 강연도 하는데 대학 구성원들과의 관련 속에서 대학의 부총장님들의 핵심 역할은 70%가 구성원들과의 소통입니다. 뭐 총장님이야 밖에 이제 돈 벌러 많이 다니셔야 될 거니까 미국 대학도 총장의 주 역할은 밖에 돈 벌러 다니는 거고요. 저도 대학 총장 할 때 하여튼 돈 벌러 다니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소통에 쏟아야 되는데요. 제가 총장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육, 연구, 봉사. 근데 교육을 어떤 교수님들은 내가 수업만 하는 걸로 교육으로 착각하셔서 교육은 두 가지다. 학생 지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미래 꿈을 실현해 가도록 하는 과정에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미래를 향해서는 잘 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죠. 요새는 뭐 SNS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소통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학생들 지도를 중요한 교수의 역할로 포함을 시켜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비대 있는 것이 지원율 하락이라 할지인데 대면 예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 대면 예배가 있는 것이 또 어려움 중에 하나로 있는 걸로 봐서 대면 예배가 강요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튼 출력해가지고 총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서 했더니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 눌러보십시오. 네, 그냥이 1등이시고요. 보난자키가 2등이시고요. 평생이 3등이십니다. 혹시 여기에 1, 2, 3등 이 안에 계세요? 1, 2, 3등은 여기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네요. 한 분은 바뀌신 것 같고 여기에서 이따가 선물을 드릴 텐데요. 이게 실명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어디 이따 여기 쌤께 말씀해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우리의 강점 또 우리의 미래는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건데요. 우리는 미래에 관한 얘기를 미래에 관한 거라고 착각하는데 미래 얘기는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백석대학교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떤 이제 전략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바로 학교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 해당 학과의 구성원, 교수를 늘릴 것인가, 앞으로 퇴임을 하면 더 이상 뽑지 않을 것인가, 학과 구조 조정을 어느 학과를 통폐합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신설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미래 예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건 미래에 관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상업적,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앞에 미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장이 오지 않으면 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미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531 교육개혁을 할 때 준칙대학을 만들고자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서구 대학들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준칙대학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도 못 써먹고 문을 닫아야 될 거다.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당시에 그쪽 사람들은 미국은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앨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우리는 다르다. 미국은 구멍가게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애를 낳는 것과 비슷하다. 지역의 대학을 하나 만들었는데 필요 없다고 문을 확 닫을 수 있을 것 같냐?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이제 너 필요 없어 하고 애를 없앨 수 있을 것 같냐? 그건 거의 어렵다. 엄청난 진통을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경제학자들은 끝내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준칙대학을 만들었고 오늘의 이 모든 사단은 그 준칙대학이 핵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전에도 이미 2010년에도 2021년 2년이 되면 어떠한 비상 상황이 올지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교육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교육부도 지금도 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 물어봤어요. 아니 2024년 25년이 되면 거의 50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될 텐데 그 대혼란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할 수가 없대요. 국회에다가 그걸 대비해서 돈을 달라고 해도 국회도 돈을 안 줄 뿐더러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해도 통과 안 시켜주고요. 또 현안 문제가 워낙 커서 자기들이 대응할 수도 없다. 눈앞에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어졌던 그 서남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의 과정에서도 아무리 당시에 이렇게 가면 대학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도 대학 구성원들이 설마 없어지겠는가? 눈앞에서 문을 닫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친구 하나는 법대 학장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 대학만 하나 물러지고 나니까 국가하고 싸울 수도 없어서 뭐 교수들이 어디 뭐 이제 택배 배달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알바도 뛰고 뭐 한다는데 일단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 참 우리가 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걔가 하필 그 대학의 교수로 가는 바람에 좋은 대학 나왔지만 일찌감치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뭐 월급도 상당 기간 안 나오고 그래서 아 이게 잘못하면 많은 대학들 교수들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을 갑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동참하는가가 그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물론 그때 중요한 것이 대학 본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교육의 새 지평 메타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순천향대학교 메타버스 입학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입학식 동영상은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 순천향대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네, 앞에서 한 10초, 네, 10초 정도는 앞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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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냥 그 사이버 형태로 하는 거하고 달리 학생들이 직접 그 상황으로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입학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한 속에서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진화된 형태가 이번에 이제 시도되는 순천향대학교의 메타버스 입학식 바로 가보실까요?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그냥 PPT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저기에서 아바타를 움직이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총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반응도 보일 수 있고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순천향 가족을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은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메타버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보고 PPT로 그냥 갈까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 백석예술대학교하고 건물도 똑같이 생긴. 그래서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강연장 이것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메타버스의 좋은 점은 물어봤더니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랬다 포스텍에서 했는데요. 신입생 전원에게 그 이제 저기를 구글 렌즈라고 그러죠.
안경을 하나씩 선물로 이제 학교에서 나눠줬는데 물론 반납해야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그게 하나가 500만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값이 내려가서 현재는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끼고서 이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강점은 뭐냐면 한 번만 그 3D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실험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리 위험한 실험, 고비용의 실험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는 이제 지금 포스텍이 하는 거하고보다 한 단계 더 나가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아바타를 이용해서 내가 그거 끼고 내 강의실로 갑니다. 가면 이제 교수님이 거기에서 직접 같이 실험을 하거나 뭐 실기를 하거나 뭐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스친 게 엊그제도 이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그 총장실에 국제 총장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들었더니 미국인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K-팝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던 미국에서도 K-팝과 K-드라마까지 드디어 미국인 중년 남성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막 질질 짜고 운대요. 오 막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깊은 감정, 우리의 깊은 맛 이런 부분을 잘 터치를 못해서 이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석예술대학교가 지금 국내 보니까 그거 해놓은 데는 없어요. 메타버스 안에 K-드라마, K-팝을 하나 캠퍼스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인들 들어와라. 엄청나게 고등학생들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져 있나요? 아니면 아예 막아져 있나요? 외국인 학생은 아예 막아져 있나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노력을 해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관심들이 높고 실제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아마 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MZ 세대들은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캠퍼스에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얘네들이 현재 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Z 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동기부여 방식에 있어서나 모든 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을 과목으로 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은 증강교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냥 안 보고는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실험을 할 때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도 저걸 끼고 아까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눈앞에서 심장을 떠올려서 확대시켜 볼 수 있고 돌려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크는 일방적인 강연 형태지만 앞으로 무크들은 상당히 짤방 형태로 지금 무크도 거의 10분짜리, 7분짜리로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했더니 성인이라 하더라도 2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1시간짜리 강의를 하면 25분 이상 해야 된다 그럴 때 25분짜리를 교수가 계속 강의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5분 지나고 나면 거의 뇌가 셧다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25분짜리 강의를 하더라도 7분 단위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짤방 형태로 만들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어가더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방법은 줌으로 하니까 되게 좋아졌는데 전 세계인을 내 강의실로입니다. 제가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몇 년 전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직에 있는 교사, 장학사 뭐 누구든지 불러드리는데 오늘 11시 20분에 잠깐 들어와서 저희 학생들에게 앞으로 지금 현재 내가 다시 교대생이 된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줌 상황이니까 아이디 주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한 10분 정도 자기 할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바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어려웠던 것들이 요새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모든 게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요. 그건 AI가 아니라 IA입니다. IA, Intelligence Augmentation, 지능 증폭. 그래서 원래 AI란 용어가 만들어질 때 똑같이 IA란 용어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AI는 인간과 독립된 인간과 똑같이 스스로 사고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라면 IA는
우리 인간을 보조해서 우리 인간의 역량을 훨씬 더 확장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줌 이것도 실은 IA죠. 댁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를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강의실에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보면은 그 아이언맨 있죠. 그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으면 초능력을 발휘하잖아요.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에듀테크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거의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이 돼서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화 교류를 한다고 할 때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줌 수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동남아에, 지금 제가 그제 필리핀에 있는 친구 얘기 들었더니 어찌나 K 드라마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든지 아예 필리핀 최고의 대학에서 K 드라마 학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가지고 그 드라마 학과에서 아예 그 지난번 클래시 랜딩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래시 랜딩, 우리의 사랑의 불시착을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해고 하더라고요. 그걸 간판으로 내걸고 하는데 인기가,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백석예술대학교하고 거기에서 이 K-드라마를 듣고 있는 학생들하고 동시 수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한국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해요. 뭐 아니면 거기에 약간 뭐 영어 통역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걔네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어요. 한국의 강남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하고 우리가 이 K-드라마에 관련해서 같이 수업을 듣는다. 아마 그 대학은 엄청 행복해 할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필리핀에 있는 애들이 우리보다 한국을 더 잘 알아요. 그걸 보면 또 놀라겠죠. 서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IA 형태로 지금 많은 것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텍에서 가상현실에서 수업하는 내용인데, 저걸 끼고서 이제 학생들은 직접 교수님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K아트에서 K-팝과 K-드라마인데, 여기 필리핀 국립대 그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건 동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신문 뉴스입니다. 보면은 이 필리핀 국립대에서 한국 드라마 강좌가 개설이 됐는데 아주 인기 폭발적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 학생들 이게 들어있는 걸 보아서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K 드라마 시리즈 분석 강좌를 개설했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하는데 사랑의 불시착, 뭐 시카고 타자기, 미생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룩다운 오펀 하는 경향이 좀 심해.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낮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만 나가면요, 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 사람은 어디서만 봤냐면 영화에서만 봤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겨서 미국 대학에 딱 가가지고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더니 거의 이렇게 뚱뚱하고 다 못생겼더라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겨우 마음에 드는 사람 한두 사람 볼 정도로. 근데 지금 동남아 사람, 뭐 아랍 사람 다 한국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K-드라마와 K-팝 스타를 통해서 봅니다. 그들에게는 한국 사람 그러면 엄청난 존재가 돼 있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말 중에 Wow, you look like Korean. 야, 너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 그러면 여성한테는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는 말이고요, 남자한테는 정말 멋있게 생겼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종이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은행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했기 때문에 타고난 국가가 자기들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알고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 밥벌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조금만 기초를 다지면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이 한류의 열풍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만 그쪽에 필요한 뭐 직원을 채용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직원 재교육, 교수 재교육이 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교수님들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뭐 이제 원격 교육, 원격 수업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면 수업을 잘하는 분이 원격 수업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어지간한 건 손으로 써서 내야 되는데 내가 손글씨를 써서 줬더니 내 지도 교수가 읽다가 지쳤나 봐요. 그래, 나도 독일 유학 갔을 때 독일 교수가 읽기 힘들다고 그러더라. 근데 실은 제가 한국말, 우리말도 잘 못 써요. 내가 써놓고도 나도 잘 못 읽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데모하다가 경찰서 끌려가서 수첩을 뺏겼는데 경찰이 보더니 암호를 대라고. 나도 암호 대고 안 맞고 싶은데 나도 못 읽겠어요. 나도 좀 긴장하고 쓰면 내 글씨 못 써요. 그러니까 한국 글씨 못 쓰면 영어 글씨도 못 쓰고요. 한국말 잘하면 영어도 잘해요. 제가 스피킹은 영어도 잘해요. 그러듯이 원격 대면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요새 나온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쉬워져서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파워포인트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핵심 문장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한 서너 줄 단위로, 5줄 단위로 해가지고 쫙 해서 입력을 하면 AI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백그라운드로 깔아줘요. 근데 그것도 전부 무료로 되어 있는 것만 깔아주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나레이션도 AI가 해줘요. 근데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동영상 제작 이런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습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 뭐 근데 하나는 이제 우리는 자꾸 지금 코로나19 파급 효과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동안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뭐 그 관련이 있고요. 지금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시채용 확산입니다. 수시채용 확산이 지금 대기업도 크게 번지고 있어서 과거와 달리 한꺼번에 대량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우리 기업은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수시채용 확산은 백석예술대학교에는 엄청난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개 채용할 때는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기업체에서 출신 대학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선후배 따지고 하는데 이제는 그 개인이 어떤 강좌를 듣고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다 갖추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채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는 이미 그 프로그램을 바꿨더라고요. 교수들만 학과에 속해요. 학생들은 학과 소속이 아니에요. 아예 그 대학에서 이 직업 트랙에 맞춰서 뭐 한 150개 정도 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 분야 컴퓨터 코딩 전문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예술 분야 중에서 어느 비주얼 쪽인가 해당 분야에 내가 듣고 싶은 것들 강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교양은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걸 듣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2학년 때 와서는 이쪽 분야에서는 뭐 예술 전공에서는 뭘 듣고, 뭐 인문사회계에서는 뭘 듣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졸업을 한다면 만약에 편입하고자 할 때 이 대학 같으면 어디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세계 다른 나라 대학과 MOU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뭐 어느 대학에 편입하고자 한다면 학부 때 뭘 듣고, 그러니까 이 직업과 미래 진로를 염두에 두고서 트랙제로 가요. 그래서 지금 세계 유명한 대학들 중에서 뭐 보통 한 대학이 200개 정도 트랙, 학과로는 불가능한데 트랙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꼭 그 트랙대로 아이들이 갈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 학교 트랙은 이건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은 이렇게 스위치해서 내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렇게 해서 이 수시 채용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 학령 인구는 감소하지만 평생교육 수요는 엄청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3년 반 뒤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내가 퇴직하고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엊그제 또 서울에 있는 모 교수 내려와서 광주에서 만났는데 자기는 요새 그 댄스를 배우고 있대요. 나는 요새 춤바람이 났다. 가지고 아예 뭐 몇 천만 원 내가 개인 교습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무대에 올라갈 만큼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공대 교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미국의 대학, 유럽의 대학들도 당시에 생존이 뭐였냐면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데 전통적 학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non traditional, 비전통적 학생. 다시 말하면 이제 과령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근데 이제 이 필요를 제공할 때 수요는 존재해요. 수요는 존재하는데 대학이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석예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근처에 돈 많은 노인들 되게 많잖아요. 시니어들. 이 돈 많은 시니어들이 이 대학에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2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아마 이게 상당히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개방성, 국제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뭐 외국 대학하고 MOU 체결하는 것까지를 막지는 못할 거고요. 외국 대학하고 같이 우리가 줌으로 뭐 아니면 다른 웨비나로 같이 수업하고 그 교수들이 같이 학생들이 하는 것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찾고, 물론 또 대학 자체가 교육부의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의 강점과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덕성여대인가요? 어딘가가 우리 더 이상 국가에서 주는 돈 안 받겠다. 우리 길 가겠다. 왜 그랬냐면 국가에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 하면 20억 준다. 또 4년 뒤에 정권 바뀌면 5년 뒤에 이 프로그램 하면 돈 준다 해가지고 대학들이 그 프로그램을 쫓아가다 보니까 대학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졌어요. 니네 돈 안 받고 우리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선택 여지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5년 뒤에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의 대학이 되는 것이 타당할지 전문가들 초빙하고 대학의 졸업생 현재 구성원들 다 뜻을 모아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뭐 상당히 의미 있게 가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저는 이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무궁무진한 수요는 북한 쪽에 존재합니다. 옛날 동서독 통일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대학에 영향을 미칠 미래에서 하나는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에 얼마나 공감하고 혁신에 동참하고자 하는가, 즉 고통 감내 의지가 있는가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구성원의 공감대와 동참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존재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동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리더를 꼭 세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리더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5년 동안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저도 정말 젊었을 때 우리나라 최연소 국립대 총장을 했어요.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우연히 1년간 미국 갔다 왔더니 국립대는 직선이기 때문에 꼭 여당 야당 하듯이 A팀 B팀 나눠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A팀 총장이었는데 B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쫓아내려고, 그래서 이 총장이 궁지에 모여서 제가 이제 돌아왔더니 전공이 교육행정학이고 놀다 왔으니까 1년 놀았으니까 교협회장 해라 해서 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그 총장을 물러나도록, 그러나 학과 교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총장 선거 딱 한 달 남았는데 A팀 B팀이 또 총장 후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싸우고. 그랬더니 공부만 하는 교수 몇 명이서 밥 사주면서 이름만 한번 걸어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걸고 이제 제가 그 총장으로 섰어요. 가지고 우리는 결선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1차에서 2등만 하면 총장이 된다. 왜냐하면 A팀, B팀 절대 상대방 안 밀어요. 차라리 학교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내가 너희는 안 민다. 그래서 1차에서 2등만 하면 2차 1등. 그래가지고 1차에서 2등을 한 바람에 2차에서 총장이 됐죠. 그래서 총장이 딱 되고 나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교수 회의를 하는데요. 교수들이 도대체 말 같다는 소리를 하면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그냥 팡 총장 저기를 치면서 교육실상에서 누가 이 지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총장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들이 막 총장이 지랄이 웬 말이냐, 사과하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도 하고 제가 언어 사용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일단 뽑아서 그 앞에다 올려놓으면
나이도 자기들보다 훨씬 어린, 제가 당시에 48세였거든요. 어린 총장이지만 자기들은 나를 볼 때 아버지를 보듯이 볼 수밖에 없다. 그게 리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끌어가느냐는 그 대학의 정말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동참할지 여부도 실은 리더십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시 채용이 공채가 지금 갈수록 더 없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을 나올 학생들이 진학 혹은 진로를 결정해서 갈 때 그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아니면 그 종사하는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따라서 트랙제를 간다면 아마 의미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웹 기획자다 그러면 스킬 세트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시킬 학과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학과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과는 교수들이 속하는 거고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다양한 스킬 세트에 맞춘 트랙제로 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학 생존 비법, 이건 이제 회사에서 나온 얘기를 그때 그대로 올려놨는데요. 우리 대학 1순위는 교수와 직원입니다. 2번, 3번도 교수와 직원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교수와 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 직원들이 최우선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교수 직원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교수와 직원입니다. 이것은 젠센 황이라는 NVIDIA CEO가 했던 얘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느냐. 교육감들에게도 그 얘기합니다. 막 자꾸 학생이 행복한 학교. 그래서 교사가 자기가 불행한데 어떻게 학생이 행복해 해주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행복해 하면서. 근데 여기서 행복하고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도록 해주는 것은 교육감이 하는 역할이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할 때 이 대학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이 대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대학이 그렇게 간다면 특히 MZ세대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대학의 미래는 더 밝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대학 생존 비법에서 지금 이 학생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사이버 대학들도요 멘토와 멘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은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지도 교수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교수님하고 주기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 교수가 이 학생의 가정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이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되지는 않았는지, 뭐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 없는지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전에 교감도 끝없이 하면서 이 멘토와 멘티 시스템을 열심히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제가 교수하고 그러니까 지도 교수만이 아니라 지도 교사제도 지금 생각하면서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데 지도 교사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다 교사가 될 거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들 중에서 지금 교대 다니는 아이들에게 멘토가 될 만한 교사들을 묶어서 이 아이들은 교대 다닐 때 지도 교수 1명, 지도 교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 하는데 이 백석예술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1학년 딱 들어오면 지도 교수 혹시 직원 선생님들이 충분하다면 지도 직원 선생님 플러스 현직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트랙과 관련해서 여기 졸업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대학의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은 최대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그 멘토를 직업세계에서 하나쯤은 묶어줄 수 있다면 아마 아이들은 훨씬 더 성장을 잘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왔을 때 여기에 온 학생들의 배경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치적인 것, 학교 출신 학교에 관한 것, 뭐 성적에 관한 것, 성별에 관한 것, 이 모든 걸 했더니 주로 어떤 아이들을 합격시켰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학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주로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지, 어떤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는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타겟을 명확히 해서 그 타겟 그룹의 학교를 상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미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IBM이 컴퓨터를 할 때 대학과 기업에 전부 다 거의 헐값으로 쫙 뿌렸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미리 써보면 기업체 가면 다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듯이 고등학교에서 그 주로 어느 고등학교에 아니면 어떤 특성을 가진 애들이 우리한테 온다를 알면 그 학생들의 미래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방학 동안이 시작되면은 방학 동안 학교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건물들과 많은 교수 자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총동원해서 실은 물론 그분들도 쉴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미래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부모들도 기왕이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나는 절실한 신자이고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학교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이걸 얻도록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입학사정관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는데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글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입학사정관 한 명이 얼마나 그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구겨버릴 수 있는지를 어떤 그 충북인가에 있는 그 교장단에서 어떤 분이 올려놓은 글이어서 했는데, 박남기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 한 교장선생님의 대학 입시 설명의 유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미래 학생 관리 또 과거 학생 관리까지를 제대로 해줄 때, 그래서 현재 학생 관리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총장이 됐을 때 등록금이 당시 2008년이니까 이미 국가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딱 되고 보니까 기성회비가 당시 있었는데 우리 대학 기성회비가 전국 11개 교대 꼴등이더라고요. 근데 국가는 이미 이제 조만간 법으로 막는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총장이 됐는데 학생들하고 거의 한 30번은 만난 것 같아요. 학생들 참여시켜 처음에 학교 예산 수립할 때부터 각 팀장들, 교무팀장, 뭐 학생팀장, 뭐 국제교류팀 다 와가지고 발표하는데 학생 대표 다 오라고 그랬어요. 아주 듣고서 니네가 봐서 필요 없는 예산은 없애라. 학생 들으면서 이 예산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설명합니다. 직원이 제대로 설명 못하면 제가 그건 잘라라. 잘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각 팀이 다 발표를 해가지고 딱 계산했더니 기성회비를 300%를 올려야 사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 해에 300% 올리는 건 좀 심하고 올해 100%만 올리겠다.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갖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서 그러면 니네 어떤 예산을 없앨래? 그냥 졸업증만 받고 자격증만 따가지고 가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최후로 그러면 50%만 올리자. 더 이상은 못 물러난다. 학생들이 안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철야 토론까지 해서 25% 올리는 걸로 확정을 했어요. 그때 교육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부 장관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철회하라. 등록금 동결하는 거 지금 국가가 권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냐, 우리 대학 상황이 이런데 광주 교대 예산을 특별 예산 지원한다면 철회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간다. 그랬더니 뭐 당시에 서울교대에서 서울신문에 탑으로 나섰어요. 신임 총장이 청와대와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근데 나는 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가지고 25%를 한 해 올리고요. 그 다음에도 또 15%인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국 만약에 더 올리면 이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 그거 갖고 아직도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직접 동참할 기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교수회의까지도 학생들을 업적으로 참여시켰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찌나 교수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볼 때는 하고 있길래 학생들이 쳐다만 봐도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실 거다. 그런데 정말 학생들을 뒤에다 쫙 배열시키고 교수회의를 했더니 교수님들이 정말 지성인으로서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바로 애들이 밖에 나가 소문 퍼집니다. 누구 교수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 갔는데 이 구성원 참여가 미래 발전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뭐 외국 대학 사례들 있는데요,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자가 바라보는 혁신 전략 그랬을 때 아까 밝은 점 찾기 전략, 이 스터닝 얘기가 있는데 이거하고 혁신이 얘기 조금만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밝은 점 찾기 전략은 스터닌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전 끝나고 베트남에 갔는데 유엔에서 보냈어요. 베트남 애들이 다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라. 딱 갔더니
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아, 음식이 부족하다. 식량을 추가하라. 두 번째, 물이 오염돼 있어요. 수도를 깔아라. 셋째, 영양에 대한 교육이 안 됐다. 영양 교육을 실시하라.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누가 몰라요? 식량 더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수도 더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영양 교육 더 시켜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터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새롭게 접근하자. 봤더니 똑같이 음식을 배급받아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살이 포동포동 찐 애들이 보였어요. 걔들을 찾아가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집은 음식이 조금밖에 배급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아침에 다 주었더니 먹고 다 설사를 하는데 그 엄마는 아무리 애들이 배고파해도 하루에 5끼로 조금씩 나눠서 먹이더라.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소화되는데 저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섬유질이. 거기는 고구마 순을 안 먹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엄마들이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순을 따다가 섞어서 밥에다 찔 때 같이 쪄서 먹이더라. 단백질이 부족한데 비타민도 부족하고 논새우 있잖아요. 토하라고 하는 거. 거기 나는 그거 안 먹는데 그걸 잡아다 밥에다 섞어서 먹이더라.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전략을 이 10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쭉 훈련을 시킵니다. 1년 뒤에 떠나올 때.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돌아가 봤더니 정말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밝은 점 찾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을 오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서 이 대학을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뭐가 강점인지 이걸 제대로 캐치하는 것. 우리 대학에 근무하면서 행복해하시는 교수님들, 그분들은 뭐가 강점인지, 우리 대학에 근무하면서 행복해하는 직원쌤들은 또 뭐가 강점인지, 뭘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찾아보는 게 소위 말하는 밝은 점 찾기 전략이고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True but Useless TBU 전략이라고 하죠. 아까 말했던 여기 뭐예요? 이제 총장님 되시면 제일 힘든 게요. 계속 와서 우리 부서에 인력 더 주세요. 뭐 돈 더 주세요. 뭐 막 학과마다 교수 더 뽑아주세요. 전부 다 뭐 더 달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둘 돈이 어디가 있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오후 한 2시쯤 되잖아요. 그럼 막 열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얼굴이 벌개져요. 그랬더니 우리 또 교수님들 와가지고 국립대는 교수가 다 총장이에요. 자기들이 뽑았기 때문에. 와서 노 교수님은 딱 오시더니 박 총장님, 총장이 체질인 모양이네요. 혈색 좋아요. 완전히 뚜껑 열리는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TBU 전략이 아니라 이제 뭐가 그 안에서 그렇게 각 과별로 문제가 있는데 잘 되는 과는 뭐가 특징인지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혁신위 구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대학 혁신위 구성이 필요할 거고요. 이 대학에 헌신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 아마 성경도 끝없는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표현은 뭐냐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어요. 개미에 관한 얘기서 나타나듯이 일 열심히 하는 개미를 그러니까 노는 개미 30% 있어서 그것들을 제거하면 또 나머지 30%가 또 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요 항상 아픈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노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열받을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몇 명에게 의미 있게 동기도 부여하고 보상도 해주고 그들이 리더십을 갖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뭐 뻔히 알겠지만 그게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 스트래티직 플래닝에서는 5년 뒤와 10년 뒤에 대학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 강남에서 예술대학교는 어디에 있을지 그래서 가기 위한 전략적 기획, 이 스트래티직 플래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개인 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고요. 이게 제가 97년에 썼던 책인데 등록생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정원 관리론 그래가지고 펴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당시에 이제 이거 가지고 강연도 했었는데 요새 펴보니까 딱 요새 맞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97년에 펴냈으니까 거의 한 4년 너무 빨리 간 바람에 책인데 지금 이 책 내용, 그러니까 목차랄지 내용의 핵심적인 건 제 블로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등록률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요. 요새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으긴 모으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설문에서 과연 총장님이 봐야 될 건 뭔지, 교무처장님이 봐야 될 건 뭔지, 기획처에서 볼 건, 입시처에서는 볼 건 뭔지를 명확하게, 그걸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지, 이게 이제 필요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고요. 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시간이 이제 23분이니까 할 텐데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쪽으로 이동해 주실래요? 멘티닷컴으로 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셔서요. 대학의 미래 대응 전략 관련 이것이 궁금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텐데 이것도 누가 답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리젠트 눌러주세요. 네, 여기에서 대학의 미래 대응 전략 관련 이것이 궁금해요인데요. 원래 핵심 보직자분들만 주로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대학에 하고 싶은 이야기, 기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건 오늘 당신한테 꼭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네, 한 분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해주신 말씀이 우리 대학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법 학생관리법이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시간 제약상 이 부분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 책도 있고요. 제 블로그에 보면 지금 원격 수업에 관한 교수법도 다 올려놨어요. 원격 수업을 위해서 사용할 규칙과 수칙 이런 예들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학 내 전략적으로 메타버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인데요.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글씨가 좀 더 크게 보이죠? 지금 대학 내 전략적으로 메타버스 실현 가능성, 현재 제가 볼 때 강의실 입시 홍보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술 초기이긴 하지만요, 국내에 이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업체가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업체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구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들도 재미있어 하겠다. 그냥 입처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바타를 보내서 직접 거기에서 질문도 하고 답도 받고 뭐 학교에서 하는 것 듣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거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대응 방안,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대학이 이 온라인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스템이 그렇게 과거하고 달리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 아닌 이미 이 시중에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면은 캐리스 쪽에 지금 LMS 만들어진 것을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대학이 캐리스 시스템을 활용할 기회를 못 얻고 있으면 제가 캐리스 이사거든요. 제가 캐리스에 얘기해서 백석예술대학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도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대학 교양교직 과목 발전 방안의 핵심은 뭔가 했을 때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교양교직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교양하고 교직 과목일 거예요. 근데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교직 과목하고 교양 과목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총장 할 때 다 바꿨는데 교육 과정은 못 바꾸겠더라고요. 왜 못 바꾸냐면요, 제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의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발을 자르지 않으면 의사가 죽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의사한테 네 발을 네가 잘라라.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과정 개편은 교수를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분명 말이 안 되는 줄 알지만 내 과목 없어지는 건 끝까지 반대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방법이 이제 이번에도 제가 지금 우리 대학의 대학 평의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수들이 초안을 만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가오는 시기에 교양도 안 되고 교직도 안 된다. 그러면은 교양을 아예 시스템 바꾸자. 근데 교수들은 절대 안 바꿔요. 각 과에서 하나씩 내세우고 그걸 필수로 해갖고 아니면 선택으로 아예 학생 3분의 1, 교수 3분의 1,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현장이니까 교육청 구성원 3분의 1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사가 갖춰야 될 교양 과목의 모습을 바꾸자.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겠다 했는데 아마 그러한 열린 자세로 가지 않고서 이 대학 교수님들끼리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교수님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2012년에 총장 끝나고 벌써 교수를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과목 없어지는 건 끝까지 반대예요. 그 대신 내 과목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변화시켜가고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목은 우리 교대 졸업생들이 교대에서 반드시 전원이 꼭 듣고 가야 될 과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있고요. 강의 교수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제 블로그에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한국교원연수원에 가면 30회 분량으로 제가 2012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교수법 동영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 책 보시는 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타 대학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차별화 전략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가 다 살아서 가려고 했을 때는 딱 지금 발생했던 서남대학교가 그랬었어요. 구조조정을 스스로 못하니까 결국은 전체가 함께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구조조정할 때 해당 학과만 없애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다른 과에 가서 필요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뭐 어떤 1년간 연구년을 가든 아니면 그 해당 학과 교수들은 수업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고 그 대신 뭐 야간 대학원 뭐 박사과정을 가든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을 어느 과에 가서 맡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자기 재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고서 해당 학과만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거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새로운 과목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교수님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명퇴를 신청했을 때 상응하는 것을 줘야만 또 교수님들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지금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차별화 전략으로 스트래티직 플래닝, 기획 전략해서 이 전략적 기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략적 기획을 해서 5년 혹은 10년 뒤를 예측하면서 대학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 부서도 재편하고 학과도 재편하고 아까 말했던 트럭제도 도입하고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새로 뽑을 교수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역량 여기에 대해서도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고서 이 뭐 예를 들면 서양 뭐 일본 뭐 유럽 교육 유럽사 아니면 뭐 프랑스사 뭐 이런 걸 전공한 교수가 퇴임했기 때문에 또 프랑스사를 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교수님 대신해서 현재 우리 대학 전체를 미래를 조망했을 때 어떤 분야에 어떤 역량을 갖춘 교수가 필요한지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학부 특성에 따른 이 학부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교수법, 교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제일 교수님들이 어려운 것이 실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경우에도 모두 다 비대면으로 했지만 실기 과목은 계속 대면으로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예체능 분야의 실기 교수님들은 대학에서 거기에 상응해서 그 수업 시간 이제 숫자를 좀 줄이고 또 계속해서 대면을 하기 어려우니까 돌려가면서라도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달리 이렇게 대면으로 했고요. 그 경우에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요새 실기를 하신 교수님들이 원격으로 하는 강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우리 학교 회장을 작년에 마쳤어요. 근데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 행정학 강의를 혼자서 하지 말자.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캐리스에다가 교육 행정학 강의실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5분에서 10분짜리 짤방으로 올려놓으면 내가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봤더니 광주교대 박남기 강의가 제일 좋더라. 그러면 내가 동영상을 제작할 때도 그 사람 짤방 거기다 넣을 수 있고요. 내가 수업하다가도 아까 말씀드렸죠. 5분 이상 지속하면 학생들은 졸려요. 그럴 때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은 지금부터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를 초청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강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박남기가 하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을 잠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 교수들이 내 분야의 최고 분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동영상을 활용하면서 재밌게 진행하면 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은 것은 학생들에게 교재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영상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교재일 뿐이에요. 그건 수업은 아닙니다. 수업은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주제를 교수와 함께 해결하거나, 특히 실기 분야는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역량을 키워가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속한 학회 관련 분야 교수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교수 수업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분야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내 수업에 온라인상으로 초대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여기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최고의 예술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하는 어떤 강의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있으면 뭐 그것도 갖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내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원 인사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말 저기니까 K-팝 뭐 K-드라마 뭐 한다면, 지난번에 한국에다가 K-팝 학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끝내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어디하고 해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럼 차라리 백석예술대학교하고 만들지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얘기 한번 해주라고. 그럼 자기네가 K-팝 학과 만들고 싶다. 전 세계 애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한대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오히려 K-팝의 메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K-예술, K-아트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대학의 교통 입지나 환경을 잘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방안 그랬는데,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홍보 방안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저기겠죠.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 메타버스가 자꾸 노출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 요새 애들은 그 안에 K-팝 스타가 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혹시 이 대학 출신 중에서 그쪽에 기획자가 있거나 뭐 저기 하고 있다면 이 K-팝 스타를 어떤 식으로인지 관련을 시켜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조회수는 급속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학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학생 중심이라는 의미가 하나는요, 정말 아까 보면 다른 대학들도 학생 설문조사 하잖아요. 저희 대학도 과거에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각 부서장들이 그 설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한테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장들께 이번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 앞으로 1년 동안 향후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보고하라 이렇게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듯이 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 학생 중심 교육 그러면은 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좋은 건 뭔지, 아니면 더 기대하는 것은 뭔지, 이 기대하는 분야를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전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니면 교수님들의 지원 활동이나 도움과 관련해서, 아니면 대학 행정과 관련해서, 아니면 대학의 여러 가지 다른 분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미네르바 스쿨은 사이버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오프라인 대학보다 훨씬 더 오프라인 대학입니다. 이런 건물만 없을 뿐이죠. 이 대학은 전 세계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데 한국 서울에도 옵니다. 홍대 옆에다가 빌딩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항상 그 도시의 가장 핵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다가 기숙사를 만들고, 얘네들이 한국 오기 전에 한국의 삼성, LG 뭐 이런 기업체하고 다 코디네이터가 다 이 학생들이 가서 실습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고요. 저녁에 기숙사에 프로그램도 있고 밥도 안 해줘요. 지들보다 해먹으러 간대요. 현지에 적응하라.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주말이 되면요, 한국 학생들과 만나서 같이 한국 문화 배우고, 한국의 리더들을 만나서 또 네트워킹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석예술대학교가 오프라인 캠퍼스잖아요. 오프라인 캠퍼스 상에서 이 학교 안에 와가지고 수업만 듣는다면 사이버 대학보다도 더 못한 사이버 대학이 돼버리겠죠. 핵심은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2년 동안
최대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생 중심일 거예요. 이 학생들은 여기 다니면서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학생들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은 한 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할 때는 미리 쭉 보면서 외향을 봤더니 이 사람 눈 밑이 검고 뭐 해서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딱 맥을 짚었더니 역시 간이 안 좋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 감고 만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쪽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각 팀에서는 노하우가 쌓여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자료는 뭔지,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간다면 아마 입소문은 금방 날 수 있을 거고요. 교육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훨훨 날아가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바로 과학위원들입니다. 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여기가 만약에 교육부에 속해 있었더라면 이 대학은 절대 세계적으로 날 수가 없는데 교육부에 속해 있지 않아서 더 이상 교육부의 감독,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술 분야에 지스트나 카이스트나 뭐 유니스트가 못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공감대 차이 60대는 정년 후 변화하기를 원하고 40대들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사결정권이 60대에 있어서 변화 모색이 어렵다. 이게 제가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이 대학이 저기에서 탈락했어요. 엄청 큰 지방대학인데 영남대학에 버금갈 정도의 큰 대학인데 설립자가 박철웅 80년대 초에 국회의원, 70년대 국회의원도 했고요. 이 대학 설립자인데 완전히 폭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80년대 전국 대학 총장 협의하는데 거기 딱 와가지고 연설하면서 어떤 놈들이 내 대학을 뺏어가겠느냐. 100명이 모여오면 1000명으로 1000명이 모여오면 10,000명으로 내 대학을 지켜내겠다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설립자가 쫓겨나게 되니까 그 대학이 당시 현찰로 6천억을 쌓아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학 구성원들이 계속 그거 다 나눠 먹어버렸어요. 인근 대학에서 그 대학이 구성원, 그러니까 교수와 직원 급여가 제일 높은 대학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년 100억씩 적자예요. 그래도 월급을 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혁신 이제 위원회 만들고 해가지고, 왜냐면 대학이 이제 정부의 구조조정 거기에서 그 탈락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전체 교수 학생 앞에서 강연해달라고 할 때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총장님과 기획처장 뭐 해가지고 핵심 보직자고 점심을 하는데 다 50대 중후반 분들이셨고요. 거의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팀을 바꿔야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혁신 전도사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지만 뭐 하면 나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좀 건들지 말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핵심 기획회의에 반드시 젊은 교수를 포함시킬 것, 그 다음에 이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니까 여성 리더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나서 진행하자. 그리고 이제 전체 교수와 직원들,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하면서 학생들을 왜 참여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마 그걸 거예요. 이 연령대별 공감대 차이가 있다. 지금 60대시면 지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교육부로부터, 이제 여기는 교육부 통제가 아니지만 대학을 문 닫아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져도 문 닫는데 한 4-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60 넘은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저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대학이 나가야 될 때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40대와 30대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 40대와 30대가 가지고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과 창의성을 대학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아마 그게 이제 이 대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겠죠. 근데 여기서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업 중에도 그 얘기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너희는 20살이고 나는 60이 넘었다. 그런데 어이해서 너희의 눈깔은 썩은 동태 눈깔 같느냐, 내 눈깔이 더 빛나지 않느냐.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몇 년에 태어났는가가 기준이 아니다. 너에게 지금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미래를 향해서 애착과 이 대학을 향한 게 있느냐, 아마 그게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 알아요. 저분은 나이는 많지만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 대학을 위해서 가실 분인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가야 될, 왜냐면요 또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도 한강까지 조깅하고 왔어요. 일단 새벽에 조깅을 해야 하루가 열정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요 정말 오후가 되면 다리가 아파요.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그래도 하여튼 내가 끝까지 열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렇게 가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직원과 전체들 부분에서 생각할 텐데, 여기는 교수에 관한 얘기만 나왔는데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직원이 보면 50대 중후반 넘은 50대 중반 이후의 직원들, 팀장, 뭐 부서장, 과장 막 보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은 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받고 있으면 나의 근로 의욕마저 상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어느 대학 얘기할 때는 거기에다가 팀장들이, 제가 저희 대학 할 때도 그랬거든요. 조그만 대학인데 6급짜리들이 팀장이라고 앉아가지고 50대 초반들인데 자기 고유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모든 팀장은 자기 고유 업무 함께 팀을 이끌어간다. 하여튼 막 난리가 났어요. 직장 협의 뭐 노조 대표 나오고. 그래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네가 정 나에게 동의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인사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은 조그만 캠퍼스여서 걸어봐야 5분이에요. 근데 딱 하나 목포에가 부설 초등학교가 있어서 너를 목포 부설 초등학교 사무팀장으로 발령된다.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무처장까지 와가지고 막 총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왜 너도 교육부로 얘기해서 다른 데로 보내줄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리고 입 다물었어요. 그래서 그 노조 위원장을 그리 보내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팀장들이 자기의 고유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구성원 몇 명 안 되는데 팀장이라고 해서 고유 업무 안 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면 팀장이 일 안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 사기까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밑에 직원들도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딜레이드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딜레이드 페이먼트 시스템은 뭐냐면요, 특히 우리나라 교사들도 그러는데 젊을 때 일을 100을 하는데 월급은 50만 줘요. 그리고 나중에 50대가 넘으면 일은 70만 하는데 이제 40대 후반쯤 되면 70 하는데 월급 70 주고요. 50대가 넘어지면 일은 50 하는데 월급은 100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력을 가진 뛰어난 인재들이 교직을 떠나지 못하도록, 젊었을 때는 월급을 조금만 주고 나이 먹을수록 많이 주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보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딜레이드 페이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거기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강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번 오늘 강의를 실제로 적용할 지도부의 의지는,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제 거의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강의를 정말 지도부는 어떻게 적응하고자 하느냐, 이 질문인데 아마 이건 이제 여기서 답할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고민하자, 뭐 그 정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클릭해서 없애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부 의지는 그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이게 다운됐나요? 네. 그 옆에 구성원의 의견 소통이, 그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보면 구성원의 의견 소통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미래 대응의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소통에 좋은 시스템일까요? 제가 대학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가가지고 교장을 면담을 하는데,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담했을 때 당신은 민주적인 총장입니까? 민주적인 교장입니까? 그랬을 때 자기가 민주적이라고 답한 학교일수록 비민주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소통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교일수록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도부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그게 정말 소통을 잘하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몸에서 어디에가 지금 동맥 경화가 발생했는지 잘 몰라요. 나는 지금 열심히 약도 먹고 있고 운동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 혈액 순환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내가 모르는 어디에선가는 동맥 경화,
혈관이 막혀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통 시스템, 결국은 이 소통의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이제 이 대학에 대한 제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점이 뭐냐면요, 총장님이 이렇게 끝까지 듣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총장님은 와가지고 오늘 좋은 강사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바빠서 가버리거든요. 근데 총장님이 끝까지 앉아 계셔서 그 자체라만 해도 아마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돌아오면 스터닝이 10년 뒤에 베트남을 갔더니 아이들의 영양실조가 해결됐듯이 아마 백석예술대학교가 예술 K-아트의 메카가 돼가지고 발전해 있지 않을까. 이 총장님과 핵심 보직자들이 다 앉아 계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께서도 마음이 약간 안 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사는 곳은 인간 세상입니다. 천국은 좋을 것 같죠? 제가 근무하면서 저희 광주교대를 천국으로 만들어놨어요. 교육부하고 MOU 체결해서 절대 교대는 구조조정하지 않겠다, 특별 행재정 지원하겠다, 학생들 해외 보내주겠다 다 해가지고 MOU 체결을 했어요. 직선제 포기 대가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교수들이 더 싸움박질 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요. 미래 대응력 전혀 갖추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우리는 천국에 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왜 우리나라 그 요새 그 칼툰 웹툰 있죠. 일본이 그 애니메이션으로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 웹툰이 드디어 일본 시장에 상륙해가지고 30-40% 이상을 하면서 지금 일본의 만화 시장까지를 점령해 가고 있대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일본은 인구가 우리가 지금 남한이 5천만이고 뭐 북한까지 해도 우리는 남한 우리끼리 사니까 한국이 5천만 정도 되잖아요. 일본이 1억 2천이에요. 일본 애들은 지금도 종이로 만화책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출판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만 갖고는 절대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여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웹툰 제작하는 데서 전부 다 칼라로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K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하고 비교가 안 되게 세계로 뜨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을 가지고서는 K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 만들어서 장사가 안 돼요. 만들 때부터 세계인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 상황이 우리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왜 지도부는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렇다면 우리 대학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교수님들께 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학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지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온라인상에서 내 강의를 개설하거나 학원을 만들거나 뭘 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대학은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갔는데 밥벌이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실은 여러분은 대학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너무 심한 말인가요? 제가 지금 그래서 늘 제 스스로도 물어봅니다. 내가 나가서 지금 강의를 개설하면 내가 지금 대학에서 받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나?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얘기합니다. 첫 시간이면 여러분의 운은 여기까지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더 좋은 대학으로 갔더라면, 미국에 있는 더 좋은 대학으로 갔더라면 세계적인 교수를 만났을 텐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나밖에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게 학생들에게 제가 늘 하는 약속입니다. 아마 보직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보다 제가 더 길게 했는데 저도 지금 또 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다 답을 못했는데 오늘 주신 질문은 제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본부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